이제 막스는 파리를 왜 갔느냐 하면 막스가 인간의 해방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그 출발점이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만이 인간이 해방된 나라죠. 사회고. 그래서 이제 막스는 자기가 억압 때문에 쫓겨가는 거니까 당연히 파리로. 그래서 파리는 해방구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는데 막상 프랑스에 가봤더니 파리 사람들을 비롯해서 프랑스가 해방된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여전히 또 다른 억압이 존재했고 그 억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걸 이제 가르쳐 준 사람들이 프랑스의 사회주의자들이었어요. 이게 법과 종교를 타파했는데 프랑스에서는 그래서 공화제라고 하는 새로운 법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걸 그렇게 하고 났더니 부르주아라는 계급이 그 억압을 집행하는 새로운 권력자로 등장을 했고 이 사람들이 그 권력을 행사하는 근거가 경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막스는 인간의 자유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해방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함께 갖춰져야만 자유가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고 알게 된 겁니다. 요 정치적 자유를 달성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부르주아 혁명입니다. 시민혁명. 그런데 그 시민혁명은 부르주아의 경제적 억제와 경제적 억압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부르주아의 경제적 억압으로부터 마저 해방이 되어야만 인간이 완벽하게 해방이 되는데 그 부르주아의 경제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이념, 그게 바로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공화제라고 부르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을 해야만 자유가 완성이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인간의 자유를 완성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막스가 살아있을 당시에 정치운동을 본격화하기 시작하는 노동자 정당의 이름이 사회민주당입니다. 소셜 디모크라시가 바로 여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모두 완성하는 것이 노동운동의 목표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경제를 비판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막스의 이 파리에서의 망명은 경제학 비판의 출발점이 되었고 그 출발점이 된 최초의 글이 경제학 철학 초고예요. 1844년에 썼습니다. 막스는 이 43년에 이제 파리로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다가 1848년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유럽 지도를 잠깐 보면요. 지도를 잠깐 보면 이 브뤼셀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브뤼셀인데 이게 이제 지형이 유럽 지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쭉 요렇게가 알프스입니다. 알프스. 그러니까 요 프랑스 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대개 요 그레노블이라는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몽블랑,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의 알픈,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알픈, 그 다음에 헝가리 알프스까지, 요 루마니아 요 너머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요 긴 알프스는 거의 해발 3,500m에서 4,000m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것도 그냥 높은 게 아니라 뾰족하게 높아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방벽처럼 갈쳐져 있고, 요 남쪽은 이제 여기서부터 깎아지른 듯한 이런 절벽으로 지중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알프스 요 너머의 땅은 넓은 땅이 없어요. 좁은 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의 넓은 땅은 어디 있냐면 여기서부터 요 위쪽이 넓은 땅이에요. 요 위가 이제 펑퍼짐하니까 당연히 요 놈 때문에 갇혀 있으니까 유럽의 길은 북쪽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오리엔트 특급이라고 하는 거, 오리엔트 특급이라는 게 뭐냐면 파리에서 시작을 해서 브뤼셀로 가서 브뤼셀에서 베를린으로 가서 베를린에서 프라하에서 어디 갔어 지금 요쪽에 이제 콘스탄티노플까지 쭉 이어지는 요게 오리엔트 특급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부선이에요. 그러니까 브뤼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럽에서 우리나라의 천안 삼거리처럼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여기가. 요 교통의 요충지가 오리엔트 특급을 타고 이제 유럽 전체의 소식을 그 당시에 가져다 주는 곳이었는데 바로 거기에서
막스는 브뤼셀에 이제 1848년에 브뤼셀에 머물고 있었는데 뭐 그 이유는 프랑스에 있다가 계속 이제 프로이센 반정부 활동을 했더니 프로이센 정부가 프랑스 정부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막스를 추방을 하라 그래서 막스가 브뤼셀로 잠깐 추방을 가 있었어요. 거기 있을 때 혁명이 터졌습니다. 혁명은 유럽 전체에서 터졌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2월 혁명이 시작이 되었고 그게 불이 댕겨져서 이제 베를린, 프라하, 그 다음에 밑에 밀라노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 전체가 비엔나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유럽 전체가 이제 혁명에 확 휩싸였는데 잠깐 모든 혁명은 성공을 했지만 대부분은 한 달에서 한 서너 달 안에 다 진압이 되었어요. 그래서 혁명이 요 토대를 말하자면은 토대를 새로운 경제적 구조로 만드는 것이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혁명으로 나타나긴 났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막스에게는 이제 비판의 과제가 물론 혁명은 도대체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막 터져 나왔을까? 그 혁명의 동력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또 하나, 그런데 그 동력은 왜 실패했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이때부터 이제 막스의 연구 과제가 된 겁니다. 막스는 이 연구 과제의 출발점이 될 만한 글을 1848년에 썼어요. 공산당 선언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진 유명한 글이죠. 여러분 이 글은 바로 인류의 기록유산. 인류의 기록유산은 막스의 두 개의 유고로 이루어져 있는데 친필 원고. 이 두 개의 원고가 하나가 공산당 선언 원고고 다른 하나가 자본 1권 원고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이제 그 인류의 기록유산인데 메모리 오브 더 월드라고 부르는 여기 이제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아셔야 될 것은 공산당 선언처럼 유명하고 정말 그 역사적인 글이 다시 뭐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시기에 막스가 썼던 이 공산당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몇몇 비판적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있었던 조그마한 공산주의자 동맹이라고 부르는 그 안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만드는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는 거나 별 말이 없는 조그마한 클럽에서 발표된 글이에요. 이게 정말 보잘것없는 글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글이 나중에 이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글의 함축적인 의미와 그 뒤에 퍼져나갔던 운동에서 지침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한다 그러면 참 출발은 보잘것없으나 뒤끝은 엄청나게 장대할 수 있다. 운동이란 게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출발이라는 것은 참 이제 그렇게 우리가 처음부터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3.1운동도 마찬가지고 노조운동도 꼭 마찬가지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과제를 안고 막스는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에서 막스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해야 될 혁명의 발발 원인과 혁명의 실패 원인이라는 두 개의 의문을 자기가 경제학 비판을 통해서 실현시키기로 결정을 하고 경제학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1849년부터 런던으로 가는 때로부터 아침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그 당시에 그 영국 박물관 도서관 이 브리티시 뮤지엄의 이 개관 시간이 아침 9시에 문 열고 5시에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아침에 문 열자마자 들어가가지고 문 닫을 때까지 거기서 매일 꼬박꼬박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집으로 5시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애들하고 잠깐 놀고 저녁을 먹고 나면 이제 애들이 자죠. 한 8시 되면 자거든요. 유럽 애들은 다. 애들이 자면 그때 막스는 낮에 공부했던 것들 요거를 전부 노트에 이제 적어 왔는데 그 당시에 컴퓨터가 없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밤에 앉아서 그 노트를 정리를 쭉 했습니다. 요 정리한 노트가 막스가 남겨놓은 큰 저작들의 전부 초안들을 이루고 있어요. 자본도 그렇고. 그래서 막스는 낮에도 공부하고 밤에도 공부했습니다. 당연히 몸에 안 좋죠. 그래서 눈은 그래도 그렇게 안 나빴던 것 같아요. 눈은 저는 이미 눈이 이제 갔습니다만은 눈은 좀 괜찮았는데 막스가 술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간이 좀 안 좋아서 그 막스는 얼굴이 좀 까맸는데 얼굴이 좀 까만 바람에 그 막스 부인이 막스에게 얼굴이 까맣으니까
유럽 사람들이 그 유럽 남부 지역 사람들이 그 끝까지 이슬람으로부터 이제 지배를 쭉 받았는데 그 유럽을 지배하던 이슬람 민족 그 민족이 유럽 그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무어족입니다. 무어족. 그래서 그 유럽 사람들은 얼굴이 좀 까만 사람들을 무어인이라고 이제 많이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를 했었는데 막스는 부인이 이제 막스를 부를 때 마인의 무어인이다라고 이제 불렀다고 해요. 어쨌든 건강이 많이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제 막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집이 단칸방이었기 때문에 낮에는 집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뭐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낮에는 애들이 없는 도서관에 가 있었고 밤에는 애들이 자는 이제 한밤중에 앉아서 공부를 했고 이렇게 한 겁니다.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있었을까? 참, 그 우리가 지금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정리한 노트, 그 노트를 가지고 1857년, 58년 2년에 걸쳐서 막스가 자기가 공부한 것들 중에서 경제학과 관련된 것들을 전부 쫙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경제학 정리 노트가 경제학 비판 요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김호균 교수님이 번역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걸 근거를 해서 요 노트에 근거해서 막스는 경제학을 이제 자기가 집필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 책을 쓰기로 하는데 전부 6개 주제를 가지고 쓰기를 시작하고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가 자본이었어요. 그 첫 번째 주제인 자본을 막스는 10권의 소책자로 책을 내기로 하고 첫 번째 제1권을 썼습니다. 1859년에. 그런데 2권을 쓰려고 노트를 쓰려고 1권은 출판이 됐어요. 2권을 쓰려고 이 노트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노트에 부족한 게 많이 발견이 되고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집필을 중단하고 61년부터 63년까지 그 약 3년 동안 다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노트를 만들었어요. 요 다시 만든 노트가 6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권이 우리나라에 이제 요번에 제가 이제 그 연구소에서 최초로 발간한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고 드디어 공부를 다 마쳤어요. 63년에 공부를 이제 진짜 다 마쳤다. 그래서 64년에 다시 요 59년에 썼던 것하고는 다른 편제로 해서 훨씬 더 부피를 키워서 자본 1권을 집필을 합니다. 그래서 67년에 자본 제1권이 책이 이제 나온 거죠. 자, 이런 그 역사를 통해서 자본이라는 책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책이 만들어질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그러면은 자본에 담겨 있는 이제 해답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막스가 이 공부를 통해서 밝혀내고자 했던 것은 혁명의 동력 그리고 혁명의 실패 원인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고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막스가 공부했던 바로 그 브리티시 뮤지엄입니다. 브리티시 뮤지엄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요 다 책상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한때 여기 와가지고 관광을 많이 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관광을 많이 와가지고 그 안내원한테 그 사사한테 물어가지고 막스가 앉던 자리가 어디냐 그것 좀 앉아보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사가 이제 누가 와서 물어보니까 그래요 뭐 잘 모르겠는데 저쯤 아니었겠어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갈수록 많이 오고 올 때마다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는 이거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자세히 알아보니까 막스는 오늘은 저 자리, 내일은 저 자리 아무데나 앉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브리티시 뮤지엄에 바로 그 막스의 그 열람실이었는데 불행히도 이제는 더 이상 관광을 가도 이 막스가 앉았던 자리는 찾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 브리티시 뮤지엄에 이게 브리티시 뮤지엄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영국 박물관에 붙어 있던 도서관이었는데 영국 박물관의 이제 규모도 커지고 이래가지고 이 도서실은 저쪽 영국 박물관보다 훨씬 북쪽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대형 박물관이라고 자기들이 보통 얘기하는 그 영국 박물관의 요 열람실 자리는 현재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 이렇게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면 요 안에 어딘가가 막스가 앉았던 자리가 있었을 텐데 뭐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국 박물관은
영국이 제국주의로 한창 번성을 했을 때 전 세계에서 문화재를 약탈을 해가지고 이제 가져왔는데, 그래서 뭐 정말 영국에는 문화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걸 본 따가지고 독일 놈들도 똑같이, 독일 베를린에 가면 똑같이 그런 약탈한 문화재들 만들러 그 박물관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들이 약탈을 해왔으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되죠. 그런데 안 돌려주거든요.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안 돌려주는 명분으로 영국에 많은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게 있는데 입장료가 꽤 비쌉니다. 보통 제가 그때 뭐 한 10년 전에 갔을 때는 보통 20파운드 정도를 했으니까 보통 한 3만 원 정도 줘야 들어갑니다. 입장료가. 그런데 요 브리티시 뮤지엄은 워낙 훔쳐온 게 많아가지고 전부 이제 그 자기들이 안 돌려주려고 무료입니다. 무료고 입구에 서 있으면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정말 볼 것도 많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막스 이제 자본의 이제 출발점 어디서 여기 이제 단서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한 사회, 지금 현재 한국 사회 곳곳에서 노동과 관련된 모순과 문제점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용규 씨 같은 분들은 위험 현장에 내몰려서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뭐 공익 방송에도 나오고 계속 그러지만 지금도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산재로 목숨을 잃고 다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과로사 뭐 이런 것 같이 택배 노동자들의 힘들, 이걸 어디에서 그 단서에 말하자면 가장 엑기스를 탁 잡아서 모든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서가 어디 있을까, 그걸 찾아내는 것도 사실은 참 중요한데 막스가 그걸 어디에서 찾았느냐? 시간에서 찾았습니다. 그게 막스의 해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스의 자본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이 말하자면은 집중적인 모순이 엉켜 있는 곳이 어디냐면 시간과 관련된, 이게 바로 피로사입니다. 피로사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OECD에서 최장의 노동 시간을 가지고 있죠. 지금도 멕시코하고 우리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1위, 2위를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노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저녁이 없는 삶에 익숙해 있어요.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과로사,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수히 많은 산재,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죠. 우리 사회에서는 취업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것,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는 것, 그리고 대학에서 좋은 과를 택하는 것, 그리고 대학 이후 모든 것이 취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취업이 잘 되는 과, 취업에서 좀 더 편안한 직업, 좀 더 많은 보수, 이게 이제 모든 인생의 목표가 돼요. 그 목표 때문에 이게 유럽의 신문 기자가 우리나라의 강남을 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새벽 2시에 강남의 대치동 앞입니다. 대치동 앞에 갔더니 엄마들이 차를 대고 막 쫙 서 있는 게 학원가 앞에서. 우리 자주 뭐 여러분들 뭐 아마 들어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직접 해당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고. 왜 이러지? 학원에서 새벽 2시에 얘가 초등학생이라는 거예요. 초등학생.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발표하고. 얘 도대체 뭐 하는 거지? 특수목적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때부터 과외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뭐 스카이 대학, 이 사람이 놀란 이유는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연구년을 받아가지고 독일에서 1년 있을 때 우리 딸애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사람 집에 이제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놀러 몇 번 갔었어요. 그런데 유럽에 물론 모든 유럽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독일과 프랑스는 모든 가정의 어린이는 대체로 봐서 김나지움이라고 부르는 그 중학교 3학년 정도까지는,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많이 됩니다. 거기도. 그런데 중학교 3학년 정도까지는 모든 아이는 저녁 8시가 되면 침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안 재우면 그 부모가 아주 주변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애들은 무조건 8시 되면 방에 불 끄고 들어가서 자야 돼요. 뭐 들어가서 자는 거 안 자는 건 지 문제지만 어쨌든 침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부모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시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2시에.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이 유럽 사람이. 이 프랑스 기자였다 그러는데. 유럽에 나중에 이제 여행을 가시면은 이제 부지런한 사람은 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금속 양반들하고 이제 출장을 갔더니 그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열 몇 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러고 여기서 탈 때 점심 때 보통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오전에 이제 사람이 깨어 있어서 좀 활동을 하고 탑니다. 그러면 이제 오후에 좀 나른한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계속해다가 열 몇 시간을 타니까 한밤중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도착하면 저녁이라고요. 오후 5시 정도 되니까요. 밥은 안 먹어도 됩니다. 사실은 이 비행기 안에서 먹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또 굳이 새끼를 챙겨야 될 사람들이, 또 시간이 별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독일에 왔으니까 한잔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프랑크푸르트에 도착을 하면 그 이제 보통 공항에서 시내로 좀 들어와가지고 시내 어딘가 숙소를 잡으면 거기서 이제 가까운 곳에, 프랑크푸르트는 그 중심가가 차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차일. 차일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술집이 있죠. 맥주 한 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알 수 있는 게, 프랑크푸르트는 인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4, 5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인데, 독일에서는 큰 대도시예요. 상업도시고. 그런데 그 큰 대도시에 저녁 7시에 딱 되면 길에 사람이 없습니다. 차도 물론 확 줄고요. 차도. 모든 사람들이 보통 독일 노동자들의 퇴근 시간이 3시 반에서 4시 정도 되거든요. 아침에 일찍 시작을 해서 아침에는 보통 8시 출근을 하고, 그래서 한 4시 되면 다 퇴근하라고 직장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직장이 있는 사무실 같은 거는 4시 되면 불 다 꺼져 있습니다. 거기 불 켜고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고. 이 사람들이 다 집에 가야 돼. 다 집에 가 있으니까 없죠. 7시 정도 되면 아무도. 그런데 우리는 저런 겁니다. 도대체 이 장시간 노동과 이 피로사회는 취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취업이란 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요거 한번 켜봅시다. 질문 있습니다. 회장님, 저 취업 준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토플, 토익, 자격증. 얼굴도 이 정도면 예쁜 것 같고, 저 좀 뽑아주시면 안 돼요? 어느 회사든지 그 학생의 학식보단도 성품을 볼 겁니다. 평소에 성실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학생은 다 취직이 될 것을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이겨내는 길은 취업 얘기를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취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품성이 좋아야 된다 그럽니다.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주영 회장님이시잖아요. 현대그룹을 창업하신. 살아계실 동안에는, 지금은 이제 삼성이 워낙 앞서 있지만 살아계실 동안에는 현대그룹이 그냥 하나였고, 상선, 중공업, 자동차가 전부 하나였고, 이제 그 총회장이었으니까 이병철 회장하고 이제 둘이 어깨를 나란히 겨루던 우리나라 최고의, 말하자면은 그 이 기업가였는데, 이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품성이 좋아야 한다. 그러면 그 품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궁금하잖아요. 취직을 하는데. 요 품성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다니던 3학년이었습니다. 김예슬이라는 학생이 대학을 그만둬 버렸어요. 대학을. 이 대학을 그만두면서 이런, 말하자면 대자보를 학교 앞에 붙이고 나왔는데, 요 안에 그 품성의 정체가 이제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영학과는 인문계열 안에서 제일 취직이 잘 되는 거 같죠. 로스쿨이 옛날에는 이제 법대하고 삐까삐까해서 했는데 법대가 로스쿨이 돼버렸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경영학과가 제일 취직이 잘 되는 학과이고, 또 경영학과 그래서 대표 카트란이 제일 높은 학과이기도 합니다. 그 경영학과 안에서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는 이건희 회장님,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그 재벌 회장님 중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이건희 회장님이 자신의 사재를 털어가지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내가지고 350억이 넘는 돈을 내놔서 기부를 해서 건물을 지어준 유일한 학교입니다. 유일한 학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방금 취직을 시켜줘야 될 자본가들 가운데에 가장 상징적인 분이 제일 중요한 학교라고 생각을 했던 바로 그곳이고, 그 고려대학 경영학과에서 2년을 학교를 이미 다녔던 학생이 이런 글을 붙이고 학교를 그만둬 버린 것이죠. 바로 그 품성의 정체 때문이었습니다.
그 품성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스무 살이 되어서도 꿈을 찾는 게 꿈이 되어버린, 그래서 이게 억울하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꿈을 갖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것이죠. 자기가 아닌 것이 되어야만 취직을 할 수 있는 품성이 되는 구조.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구조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은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매기느냐? 돈 때문이니까 결국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재테크에 목을 맵니다. 재테크에 우리나라의 바람을 가져온 책, 바로 이 책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하는 그 일본계 미국인 기업가가 썼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는 이 사람이 자기처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나가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해서 돈을 버는 원리를 상세하게 써놓은 책입니다. 이 책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서 단숨에 3년 만에 3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 어마어마하게 팔린 겁니다. 요 어마어마하게 팔린 300만 부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돈을 버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취직을 해야 될 피로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한 건 딱 짚는, 대박을 잡는 내용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 300만 부가 팔렸으면 그 책을 산 사람들이 이 책을 뭐 안 보고 그냥 내버렸겠어요? 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돈 버는 내용이 달려있는데 당연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본 게 아니라 열독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열독한 거 안에 돈을 버는 원리에 실천이 담겨져 있는데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버는 원리를 실천하지 않았을까요? 만일에 실천을 했다면 그 사람들은 부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2019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부자, 이런 부자라고 하는 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죠. 근데 이제 오래된 고전적인 형태로는 보통 우리가 백만장자라고 부르고, 이 백만장자라는 뜻은 자기가 현재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조건 이외에 그냥 가외로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걸 유동자산이라 그러는데, 그 유동자산이 한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을 100만 달러 이상 가진 사람을 부자의 범주로 계산을 했을 때 우리나라 금융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35만 명 정도. 지금은 이게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나라도 19년 이후에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가 급속히 더 진행이 되면서 이 우리나라 지금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어쨌든 2019년도에는 35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300만 부가 팔렸는데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거짓이냐? 아닙니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자기가 돈을 벌은 실제 자기 경험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거짓은 아니죠. 돈 버는 게 어떻다는 얘기냐 하면 거짓인데 진실입니다. 거짓과 진실이 포개져 있는 것, 그게 바로 이거예요. 분명히 진실이지만 따라하면 같이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것, 그게 돈 버는 원리입니다. 그게 바로 재테크죠. 그러니 요즘 많이 쓰는 용어 영끌 투자라고 해야죠. 비트코인에 부동산에 영끌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쪽박차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게 왜 그런지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결론부터 중요하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건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자,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그 다음에 영끌과 관련된 온갖 이 달콤한 얘기들, 이 모든 것은 현실에서는 전부 환멸입니다. 환멸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결국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해서 그나마 그 일하는 노동의 대가를 조금이라도 받는 것 이외에 우리한테 무슨 다른 대안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대안은 우리에게 너무 슬픈 결과만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서 있는 이 현실, 이걸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 얘기입니다. 바꿔야. 그러면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현실로 어떤 대안이 있을까?
그걸 우리보다 앞서 자본주의를 걸어가고 있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진 자본주의는 대체로 그 1980년대 이후에 세계 자본주의가 이제 바뀌고 나서 경제학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똑같은 자본주의인데 명백하게 서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자본주의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2008년 공황이 터지고 나서 이 두 개가 얼마나 다른지가 이제 그대로 명백하게 명약관하게 이제 드러났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의 유형론이라고 이제 보통 지금 한 학술적인 범주로 자리 잡았어요. 크게 보면 우리한테 이미 많이 들어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유럽 대륙 안에서 북유럽, 그게 이제 알프스 북쪽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라인강 동쪽 나라들이에요. 독일을 위해서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밑에 있을 거고요. 위에 베네룩스 3국, 그 벨기에, 그 다음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위쪽으로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대개 노르딕 모델이라고도 부르는. 그래서 이거를 이 모든 나라들이 독일과 아주 비슷한, 독일을 롤 모델로 해서 설계된 나라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라인 모델, 그리고 이 라인 모델에 좀 더 성공을 거둔 성공적인 나라가 북유럽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 노르딕 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기 때문에 스칸디나비안 모델, 그래서 노르딕 모델, 스칸디나비아 모델 또는 라인 모델이라고 부르는 자본주의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영국과 미국, 사실은 영국보다는 영국에서 이제 수출이 된 미국 자본주의. 미국은 이게 영국으로부터 빌려온 구조를 미국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어서 요거를 영국에서 앵글로 미국 모델입니다. 아메리칸.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칸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이 앵글로 아메리칸 모델은 자신의 새끼 모델을 일본에다가 심어놨어요.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칸 모델과 일본, 요 이제 두 자본주의 국가가 우리 앞에 선진국 자본주의에 대비되는 두 가지 유형으로 있는데,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면 1인당 국민소득은 독일이 2019년 현재 46,000달러입니다. GDP. 미국은 65,000달러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훨씬 잘 사는 나라죠. 독일보다 한 30% 이상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노동자는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자기가 소득이 따라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자는 노동을 해서 자기가 받는 임금이 중요한 것이니까 노동시간은 얼마며 임금은 얼마인지 여기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걸 이제 그 미국 농무부의 미국 그 노동성에서 그 조사를 합니다. 자기들이 그 산업 경쟁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이 독일은 2018년 현재 시간당 41달러를 받아요. 사실은 독일은 시간당 임금이 전 세계에서 거의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이게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미국은 국민소득이 독일에 비해서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27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왜 억만장자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미국에는 많은데, 우리 많이 알려지잖아요. 그죠? 뭐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워렌 버핏 하면서,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유럽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신문에서 잘 못 보잖아요. 유럽도 사실은 있긴 있지만 이제 미국처럼 그렇게 벼락부자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이거하고 관련되는 거죠. 노동자들이 적게 받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버는 사람이 있는 거죠. 유럽은 상대적으로 적고, 연간 노동시간은 독일이 2018년 기준으로 1300시간 조금 더 냅니다. 미국은 1786시간이에요. 미국 노동자들이 훨씬 많이 일합니다. 임금은 훨씬 적게 받고, 요 두 개를 곱하면 연봉이 나오겠죠. 연봉. 여러분들 독일이 미국에 비해서 거의 국민소득이 1인당 2만 달러가 적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 두 개를 지금 곱해보면 독일 노동자들은 미국 노동자들에 비해 연간 5,000달러 이상을 더 받아요. 적게 일하고 훨씬 많은 임금을 받는 겁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적게 일하고 훨씬 많이 받는 독일과 스웨덴 모델이 노동자들에게는 좋은 사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더구나
미국과 일본에는 우리가 유명한 일본의 소위 신주쿠역 지하철역이 있는 곳에 있는 그 유명한 일본의 거지. 미국도 거지가 유명합니다. 이 홈리스. 거기다가 미국에는 그 악명 높은 저임금, 바로 맥잡이라는 용어까지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도 똑같이 그런 비정규 노동자 프리터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독일은 그런 게 없죠. 당연히 이런 사회에서는 불안하니까 묻지마 살인 같은 것도 존재합니다. 두 개의 자본주의가 존재한. 요 두 개의 자본주의의 차이점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게 된 것일까 하면, 우선 변혁을 하게 될 사람, 요런 이제 절박한 처지에 몰리는 사람은 노동자인데, 자, 노동자는 언제가 제일 약하냐? 해고당하면 제일 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노동자가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지가 됩니다. 구걸을 할 수밖에 없겠죠. 나는 홈리스입니다. 그런데 독일에는, 스웨덴에는, 네덜란드에는 거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지가 되는 것 자체를 방지하는 사회보호조항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실업부조라고 하는 것이고, 거지가 한 명도 없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는 많은 그 거지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거지가 안 되게 만들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저항에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립된 나 혼자이지만 유럽에서는 노동자가 한 사람 혼자서 고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유럽의 노동자들을 단결시키는 것에 가장 롤모델이 되어 이게메탈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노조입니다. 조합원 숫자가 230-40만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노조예요. 그 노조가 이처럼 이런 상황이 되려고 그러면 스트라이크를 합니다. 요 노조가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바로 노조 본부 건물입니다. 이게 메탈 본부 건물. 프랑크푸르트 가면 있어요.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바로 앞에 내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이 안에 한 150여 명 정도 되는, 건물에 비해서는 직원 수가 작죠. 왜 그러냐면 사무직 노동자들이 우리처럼 따다다닥 붙지는 않아요. 사무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다 자기 방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그래서 건물은 이렇게 크지만 실제 안에 일하는 노동자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 있고, 이제 여러분들과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보건의료 노조와 같은 직종의 노동자들이 단결해 있는 산별 노조, 바로 베르디라고 부르죠. 피어아인트 딘스틀라이스팅 서비스 노조입니다. 서비스 연맹이라고 이제 부르는 연합 노조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베르디 본부는 베를린에 있어요. 베를디의 본부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제 것이 바로 그 슈페르헤라고 하는 강인데, 이 독일 친구들이 이상해요. 독일은 땅이 평평하고 그다음에 이제 숲지대였기 때문에 그런지 그 땅값이 제일 비싼 데가 어디냐면 물가입니다. 물가. 그리고 약간 높은 데는 많이 비싸요. 조망이 좀 있는 곳은. 그런데 이제 베를린 같은 데는 아예 높은 곳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딱 접시. 한 군데도 높은 데가 없어요. 딱한 평평하니까. 그러니까 베를린에서는 제일 비싼 데가 어디냐면 그 한강이라고 부르는 슈프르헤라고 하는 강이 흐르는 주변인데, 베르디는 바로 그 강가에 딱 이렇게 고급 건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베르디가 이제 자, 그러면 이 두 자본주의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사실은 두 자본주의는 모두 초기에 우리와 똑같은 자본주의였기 때문에 우리만큼, 또는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노동자들의 비참함이 극에 달해 있던 사회였어요. 이 변혁을,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런데 독일과 스웨덴은 성공을 했는데, 물론 완전한 성공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성공을 했는데, 미국과 일본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우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한국 축구를 한번 생각해보면, 축구. 한국 축구가 열심히 뛰고 하여튼 막 굉장히 돈도 많이 넣고 하는데 안 돼요. 우리가 통상 그 당시에 이제 골 결정력이 없어요.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은 골을 못 넣었습니다. 전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안 돼, 한국 축구가. 그러다가 이 안 되는 축구가 똑같은 선수들, 그 안 되는 한국 축구의 그 선수들을 똑같이 거느리고 히딩크라는 사람이 딱 와가지고 한 2년여 동안 이 팀을
관리를 했더니 월드컵 4강 신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있었을까? 그 감독하고 같이 있었던 박항서 감독이 또 베트남에서 지금 난리예요. 여러분 이게 뭔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과학입니다. 과학. 따라서 축구장에서 축구도 그냥 동네 축구하듯이 작전도 없이 할 것이 아니라 거기도 과학적인 진용과 원리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이런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듯이 노동운동도 그냥 노동운동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노동운동은 초기에요. 특히 노동기사단이라고 부르는 그 시기에는 노동운동가들이 운동가가 활동가가 되면 지하실에서 선서를 했었고 무기를 들었습니다. 기관단총을 들고 노동 현장에서 파업 현장에서 깡패들하고 싸웠어요. 처절하고 굉장히 격렬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노동운동은 실패했어요. 왜 그럴까? 과학이 빠진 겁니다. 그 과학의 단서를 가지고 있는 책, 그게 바로 막스의 자본입니다. 따라서 막스의 자본은 사회 변혁의 그리고 노동 자계급의 노동 운동의 성서 바이블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막스의 이 자본은 2013년에 유네스코에서 인류의 기록유산, 이거 잘못됐네, 기록유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메모리 오브 더 월드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자, 그러면 이 자본이라는 책 안에 이 자본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이제 판도라의 상자인 것처럼 금지된 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들어는 보셨을 건데 보지는 잘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미 해금은 지 오래 됐기 때문에 볼 수는 있긴 있지만 이제는 뭐 옛날처럼 그게 좀 특별히 신기하거나 이런 책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 특별한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이 책을 이제 볼 수가 없을 텐데 이 책은 오랫동안 그 위험한 책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위험하냐? 자본은 기존 질서의 변혁을 약속하고 그 약속 안에 실현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이 변혁은 누구한테 위험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현재의 상태를 보게 되면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은 항상 재벌 2세와 그 다음에 완전히 찌그러진 일반 서민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이 둘 사이에 뭐 러브라인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상한 신데렐라 신화가 만들어지고 이런. 왜 재벌이사가 계속 나오느냐 하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박찬진 사무장이 땅공회항 사건 같은 걸 겪었을 바로 그 시기에 우리가 한진그룹의 그 딸 두 사람, 딸내미 두 사람하고 이 승무원으로 일하는 사무장 사이의 이 관계를 우리가 대비시켜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바로 배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한 사람은 깨미인데도 이 사람이 억압을 받고 이 사람이 갑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사회에서 바로 그 배짱이에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기존 질서의 변화를 반대하죠. 반면에 갑질을 당한 박찬진 사무장 같은 사람은 세상이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말하자면 경제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두 개의 명백하게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계층이 존재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두 개의 명백하게 대립되는 계층 가운데에 변혁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쪽에 서 있는 책, 그게 바로 자본입니다. 그런데 이 변혁을 약속한 책은 사실은 자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미 자본이 출간될 바로 그 시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자본과 비슷한 변혁의 약속과 변혁의 실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지만 자본만이 실제 변혁에 성공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자본이 요 실제 변혁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그 중요성을 갖게 되는 사건은 뭐냐면 1889년에 막스는 188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막스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6년 뒤에 제2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것이 결성이 되었고 이 제2 인터내셔널 때문에 막스주의는 노동운동과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제2 인터내셔널은 여러분 1789년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해거든요. 그러니까 1889년은 프랑스 혁명의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혁명을 부르주아들이 일으켰던 프랑스 혁명을 이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이 똑같이 혁명을 일으켜서 부르주아들이 이룩한 정치적 자유를 이 노동자 계급이 경제적 자유를 보완을 해서 인간의 자유를 완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하는 바로 그 해에 프랑스 혁명을 따라서 노동자 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념대회를 한 거죠. 그 기념대회는 파리에서 여러 곳에서 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극히 이제 중요한 회의는 런던 그 노동계급이 했던 회의가 훨씬 더 컸는데, 실제는 그 회의는 지금 오늘날 우리한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소수파였던 막스를 따르던 몇몇 이 노동운동가들이 모여서 회합을 했는데 여기서 했습니다. 제2인터내셔널 회의장이에요. 여기서 했고, 여기에서 모인 사람들은 막스주의를 추종하는, 막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이 뭘 내걸었느냐 하면 노동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서 8시간 노동일과 보통선거권, 노동자들에게도 투표권을 갖는 보통선거권을 내걸고 이 사람들이 5월 1일 날, 그 다음 해에 1890년 5월 1일 날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를 했고, 이 총파업을 하기로 결의를 한 결의안이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전파된 결과, 물론 그 당시로는 전 세계란 게 뭐 유럽이지만 그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동시에 총파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메이데이가 이제 드디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게 노동운동과 막스주의가 결합을 말하자면 하게 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 자본은 이처럼 노동운동과 결합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사회변혁의 교과서로 자리를 이제 잡게 되는데, 요 사회변혁의 교과서라고 하는 이 자본이라는 책 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요거를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오늘은 3시간 되겠네, 거의. 예. 그러면 요 자본이라는 책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또 지금 1시간은 아니고 한 45분 지났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힘드실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한 10분만 쉬었다가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